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제 조카가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벌이는 날이랍니다. 고모인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해야 해서 아침부터 옷 고르느라 머리를 싸매고 있는 중이에요. 어린이집에 온 학부모를 통틀어 가장 예뻐야 한다는 조카의 협박 때문이랍니다. 저희 조카가 지 엄마랑 같이 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엄마나 아빠가 와서 사진도 찍어주고 할 테지만 저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조카가 불쌍하지만 어쩌겠어요. 엄마가 없는 자리를 저랑 저희 엄마 아빠가 채워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무래도 엄마만큼은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엄마 노릇을 하려고 애쓰는 중이랍니다. 덕분에 전 30대 중반이 되었음에도 시집도 못 가고 있어요. 사실 이건 변명이고요. 꼭 나이가 찼다고 결혼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정말로 이 남자다 싶은 사람이 나서지 않는 이상 나이에 쫓겨 결혼을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루가 다르게 예뻐지는 우리 우이를 보면 저도 우이처럼 예쁜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는 되지만 한편으론 저희 오빠를 보면 결혼이 정말 꼭 해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하답니다. 그런 제 생각과는 달리 저희 엄마는 저만 보면 결혼 타령하느라 정신이 없으시지만요. 아직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일도 일이고 우리 우이 잘 키우고 싶기도 해서요. 안녕하세요. 전 30대 중반인 여자랍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좋은 사람이 없어서인 것도 있지만 제가 오빠의 결혼을 보고 나서 결혼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 탓이 크답니다. 세상엔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겠지만 안 그런 사람도 적지 않다는 걸 직접 제 두 눈으로 확인한 때문이에요. 처음 저희 오빠가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진짜 새언니가 저희 오빠를 구원해줄 천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오빠가 일반적인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려워하고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남자거든요. 그런 남자와 선뜻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저희 부모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었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저보다 3살 많은 오빠는 더없이 착하고 똑똑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싹싹하고 똑똑한 오빠는 친구도 많았던 그런 활발한 아이였어요. 그러던 오빠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너무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어요. 저희 가족은 그걸 까맣게 몰랐고요. 대부분의 학교 폭력 피해자들이 부모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은 사건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간혹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아이들이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한 경우가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곤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식이 그런 악몽 같은 일을 겪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가 비로소 그를 알고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저희도 그랬어요. 오빠가 상급생은 물론이고 동급생 중 불량한 친구들에게 1년 이상 괴롭힘을 당했더라고요. 겨우 10대여 정도 된 아이들이 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고 오빠는 그런 참혹한 일들을 오롯이 혼자서 버텨냈어요. 가끔 학교 폭력의 피해자를 두고 이상한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답니다. 때리고 괴롭힌 아이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맞은 아이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냐는 말이 그거예요. 그거야말로 개소리입니다. 제가 좀 흥분해서 하는 말이라 말이 험하긴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모든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오빠도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 저희 오빠가 다른 곳에서 온 학생이라는 정도였겠죠. 원래 오빠가 초등학생 때까지는 저희가 서울에 살았었어요. 거기선 친구도 많았고 더없이 활발했습니다. 그러다 아빠의 사업 때문에 저희가 인천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빠의 친구들이 진학하는 중학교로 가지 못하고 인천에 있는 중학교로 오게 되었답니다. 당연히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은 하나도 없는 그런 중학교였죠. 그러면서 처음에 약간 따돌림을 당했나 봐요. 오빠 성격이면 그런 것 좀 무시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도 있었을 텐데 그 학교에 있던 불량한 친구들이 그걸 갖고 놀리기 시작했답니다. 저희 오빠가 체구가 작고 여자처럼 곱상하게 생긴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놀리다 보니 계속 악화가 됐고 결국은 선을 넘어버린 거였어요. 제 입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정도의 오만 가지 학교 폭력이 오빠에게 쏟아졌고 1년 가까이 시달리던 오빠가 끔찍한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오빠를 수상히 여겨 오빠를 만류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그간의 모든 악행들이 샅샅이 드러났어요. 그 이유는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가해 학생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 장난이었다는 식으로 나왔고 그 부모란 사람들은 이를 덮기에 급급했대요. 학교 선생이라는 사람들도 별다를 바 없었고요. 그래도 아빠가 강경하게 대처해서 가해 학생들 전원을 전학 보냈고 선생들도 일부 전출이 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벌인 짓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가벼운 처벌이었지만 사실 그 정도 처벌조차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피해자 가족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가해자들은 고작 전학에 가해 기록이 남는 걸로 마무리되지만 피해 학생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니까요. 몇몇 피해 학생들은 사건 이후 원래대로의 삶을 꾸려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안 그래요. 평생 그 일을 기억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니까요. 그 중에 몇몇은 아예 원래의 삶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오빠가 그랬어요. 누구보다 밝고 명랑하던 오빠는 일이 마무리되고 나서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었어요.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이 너무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정신과 상담도 받고 했는데도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의사 말로는 상처가 너무 커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학교로 가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안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둬야 했답니다. 다 큰 애가 학교 가는 것이 무서워 침대에 소변을 볼 정도였으니 부모님이 그걸 좌시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 점차 나아질 거라 생각하셨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옛말도 있잖아요. 저희도 그런 걸 기대했어요. 근데 안 되더군요. 오빠는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을 만나는 건 무서워했어요. 피해망상이 동반된 조현병이었습니다. 그걸 낫게 하려고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병원 치료도 규칙적으로 받아왔고 무당을 불러 구까지 했으니까요. 어느 정도 낫는가 싶다가도 다시 상태가 악화되는 일이 부지기수였어요. 그 세월이 15년이었습니다. 오빠도 힘들었을 거란 거 알아요. 누구보다 본인이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저희도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길거리에서 주워온 고양이 마냥 항상 구석진 곳에 자기를 숨기는 오빠를 보면서 다들 마음 아파했답니다. 뭘 모르는 저조차도 그랬으니 엄마 아빠는 오죽하셨겠어요. 그 흔한 가족여행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그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아빠의 사업이 잘 돼서 경제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없었다는 정도였겠네요. 좋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치료비 걱정 안 하고 오빠를 돌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돈까지 없었다면 훨씬 더 힘든 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십수년에 걸쳐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오빠도 어느 정도는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잠을 자다 말고 악몽을 현실처럼 인지하고 비명을 지르는 일도 사라졌고 엄마를 따라서 마트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전에도 저랬던 적이 없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다시 악화되곤 했던 전력이 있어 마음을 놓을 순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아무리 오빠를 돌본다고는 해도 각자 할 일이 있으니 하루 종일 따라다니며 오빠의 상태를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우려를 단박에 날려버릴 사건이 생겼답니다. 안녕하세요. 저 기억나세요?
김 간호사 맞죠?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냈어요? 아니, 그걸 떠나서 어떻게 우리 도훈이랑 같이 왔어요? 저 도훈 씨랑 사귀어요. 놀라셨죠? 그때 제가 엄마의 표정을 봤어야 했어요. 정말 놀라셨을 거거든요. 저랑 아빠한테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도 안 믿긴다는 표정을 지었으니 실제로 새언니한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저희라고 달랐었겠습니까? 오빠가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냥 만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한다니 더 그랬죠. 게다가 그 대상이 오빠가 다니던 병원의 간호사였다는 게 더 놀라웠답니다. 뭐 없는 얘기는 아니죠. 병원에 입원했다 간호사랑 눈이 맞는다는 얘기는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오빠가 다닌 병원이 정신병원이었다는 거죠. 다리가 부러지거나 맹장 수술로 입원한 경우라면 남자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정신병원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정신병이 이전처럼 터붓이 되어야 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도 사람들에겐 개운치 못한 맛을 남기는 병이니까요. 그런 병을 안고 있는 사람과 연애를 하는 게 어디 그리 쉬운 일이겠어요. 게다가 누구보다 환자의 상태를 잘 아는 간호사라면 더더욱 그럴 테죠. 그래서 저희가 놀란 거였어요.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제가 그 간호사와 좀 안 좋은 기억이 있기도 했고요. 저희 오빠가 그 병원을 처음 다닌 게 한 3년 정도 전이었을 겁니다. 대부분 병원을 갈 때는 엄마가 가시는데요. 가끔 엄마가 스케줄이 안 되면 제가 가기도 했어요. 다 큰 남자 병원까지 따라간다면 좀 비웃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에게 오빠는 그렇게라도 돌봐줘야 할 사람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제가 병원에 갔다가 일 때문에 밖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답니다. 대형 정신병원이 아니니 환자나 보호자들이 병원 1층 뒤에서 담배를 피곤 했어요. 제가 담배를 피우는 건 아니에요. 통화를 하려다 보니 좀 으슥한 데를 찾았고 마침 거기가 흡연 공간이었답니다. 전화를 하다 시선을 돌리니 두 여자가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월급도 적은데 일은 많을 것 같고 딱 보니까 수간호사라는 여자도 깐깐할 것 같고 다니지 말까? 야 이년아, 너 카드값 밀려서 난리라면서 일단은 다녀. 써준다고 할 때 바짝 엎드리는 게 상책이야. 그렇긴 해도 사람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다른 병원도 아니고 정신병원이잖아. 미친 것들 상대해야 하는데 월급이나 많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두 사람 목소리가 많이 컸어요. 주변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건지 말을 막 하더라고요. 이야기만 들으면 간호사 면접을 보러 온 거지 싶던데 말하는 게 그랬어요. 간호사라면서 어떻게 환자들한테 미친 것이라는 표현을 쓰는지도 의아했고 자기가 면접을 보러 온 병원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제가 여자가 담배를 피운다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자기 직장이 될지도 모르는 곳에서 경거망동하는 그 태도가 별로여서 그리 생각한 거였답니다. 간호사도 직장인이잖아요. 모든 직장인들은 다 자기가 다니는 회사 욕을 하고 사니 그런 것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였어요. 특별히 제가 오빠 병원을 따라다니는 건 아니었으니 그 여자를 다시 볼 일은 없었죠. 그러다 몇 달 뒤에 제가 한 번 더 따라갔다가 그때 그 간호사를 다시 보았어요. 아무래도 취직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한껏 찌푸린 얼굴로 환자가 저질러 놓은 사고를 수습하는 듯 보였어요. 일이 힘드니 표정이 밝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표정을 보니 왠지 간호사로서는 자격 미달이지 싶었답니다. 바로 그 간호사가 저희 오빠랑 결혼을 하겠다고 나선 김 간호사였어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들어서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다가 만난 후에 알았죠. 사실 처음에는 그저 낯이 익은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오빠 병원 간호사라니 생각을 되짚어보다 그때 그 간호사라는 걸 떠올렸어요. 그래서 처음엔 좀 곱지 않게 봤습니다. 근데 자꾸 만나다 보니 그런 제 선입견이 터무니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가씨, 이거 제가 아끼는 귀걸이인데 오늘 아가씨 옷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한번 해볼래요? 거봐, 잘 어울리잖아요. 선물이에요. 가져요. 꼭 저한테 선물을 줬다고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저뿐 아니라 엄마나 아빠한테도 참 잘했거든요.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잘해준 이는 오빠였죠. 언니가 오빠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니 행여 오빠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싶으면 자기가 먼저 오빠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답니다. 그러니 부모님으로서는 그게 너무 든든했던 거였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새언니를 오빠의 반려자로 생각한 것과 동시에 그간 저희 가족이 힘겹게 유지했던 간병인으로서의 역량도 무시 못한 거였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가족 오빠가 그렇게 된 이후에 단 한 번도 오빠 걱정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었어요. 가장 그랬던 게 아빠였어요. 아빠는 사건 이후 당신이 회사 문제로 인천으로 오지만 않았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며 스스로를 많이 나무라셨죠. 엄마라고 다를 건 없었어요. 오빠가 수시로 우울해하고 때론 반항적인 모습을 보였음에도 그걸 단순히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의 행동 정도로 이해하고 오빠를 눈여겨보지 않았던 자신을 못마땅해 하셨답니다. 그래서 더욱더 오빠의 간병에 매달리셨던 거였어요. 물론 죄책감 이전에 가족으로서의 사랑이 먼저긴 하셨겠지만 15년 이상을 그러고 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다 새언니가 나타나면서 오빠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되니 더더욱 새언니가 예뻐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그 결과가 바로 오빠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였죠. 어머님, 아버님, 저 송구스럽지만 결혼식은 적게 하면 안 될까요? 저희가 친척도 별로 없고 외가랑은 거의 연을 끊고 살아서요. 식장에 저희 친척들이 별로 없으면 두 분한테 안 좋은 소리도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저희 아빠 모시고 살다 보니 모은 돈이 거의 없어서 혼수도 잘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죄송할 게 뭐 있냐? 요즘 세상에 몸 불편한 아버지 혼자 모시고 살면서 자기 청춘 다 바치는 일이 어디 있다고? 아버지는 네가 너무 장하다. 혼수 같은 걸 네가 왜 걱정을 해? 걱정 마라. 내가 네 혼수 남부럽지 않게 다 해주마. 도훈이 아빠가 아니라 네 아빠 노릇 내가 해줄 테니 알겠지? 아빠는 새언니가 홀아버지를 모시고 산 것조차 너무 대견하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살 아파트를 마련해 준 걸로 모자라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도 최고급으로 다 해주셨어요. 아빠한테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어차피 그 혼수들은 두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물건이었으니까요.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아빠가 할 말이 있는데 들어보련. 네, 말씀하세요. 너도 알다시피 도훈이가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냐. 가장이 그 모양이니 네가 결혼하고도 계속 병원을 가겠다는 거겠지. 좋은 일이지. 이 여자도 일할 수 있으면 일하는 게 좋다고도 생각해. 근데 난 네가 일을 당분간 그만뒀으면 싶구나. 안다. 이 돈은 걱정 마라. 도훈이가 일을 못 나가도 네가 일을 그만둬도 충분할 만큼의 생활비는 지원할 테니까 나중에 도훈이 몸이 완전히 좋아지면 그땐 니들이 상의해서 카페를 차리든 다른 가게를 차려도 좋고 물론 그것도 이 아버지가 다 지원할 거다. 아버님, 그러시면 저희가 너무 죄송해요. 괜찮다. 네 아버지 말대로 하려무나. 니들 둘이 알콩달콩 신혼도 즐기고 도훈이 치료도 해가면서 살게 되면 우리로선 그보다 더 좋을 게 없단다. 오히려 너한테 돈이 다 떠맡기는 게 미안할 따름이란다. 그러니 돈 걱정은 말고 아버지 말대로 하려무나. 그렇게 해서 새언니는 병원을 관두었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생활비는 넉넉하게 주었고요. 아마 언니가 병원에서 받는 월급의 2배 이상은 되었음직한 돈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두 분 입장에선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였죠. 무엇보다 오빠가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돈 따위는 아무 상관없다는 게 두 분의 생각이셨답니다. 두 분의 바람대로 두 사람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언니의 SNS에 올라오는 사진이 그 증거였죠. 환하게 웃고 있는 오빠와 언니의 사진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왔거든요. 의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오빠의 병이야말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려 한다는 턱도 없는 피해망상이 그랬죠. 근데 언니랑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마음이 편해져서인지 오빠의 모습이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아무리 좋은 것들을 먹여도 좀처럼 살이 붙지 않던 사람인데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 건진 몰라도 결혼하고 1년 만에 10kg가 쪘답니다. 그러니 얼굴도 한층 좋아졌고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었죠. 모든 게 새언니의 공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새언니 말이라면 팥으로 매주를 쏜다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죠. 우리 집의 유일한 고민거리였던 오빠 문제를 해결해준 그야말로 귀인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니 무엇인들 못해줬겠습니까? 결혼 2년 만에 새언니가 임신을 하고 첫 조카인 우이를 낳아주자 그런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답니다. 엄마 차가 오래되었다고 그렇게 바꿔달래도 들은 채도 안 하던 아빠가 새언니가 애를 낳았다고 신차를 뽑아준 게 그 증거였죠. 아빠 입장에서는 언니야말로 우리 집을 구해준 은인이었던 겁니다. 뭐 저나 엄마라고 해서 다를 리가 없었어요. 주말이면 우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오는 언니는 귀빈 중에 귀빈이었습니다. 너 온다고 아빠가 소래 보고 가서 대하를 얼마나 사들였는지 몰라. 덕분에 냉장고에 새우만 가득이다. 네 아버지 좀 말려. 아니다. 니들 2주에 한 번씩 와라.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 엄마가 피곤해서 못 살겠어. 아, 이 사람아.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새애기랑 우이 보는 맛에 사는데 맘 같아선 애들 우리 집에 드리고 싶은 걸 얼마나 참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참으시죠, 대왕마마. 언니가 퍽이나 좋다겠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여자가 어디 있어? 왜요? 전 좋은데. 정말 그럴까요? 안 돼. 내가 저 골칫덩어리 하나 밥 해먹이는 것도 친절머리가 나는데 너희 세 식구까지 뭘 먹일까 고민하면서 사는 건 못해. 아서라. 정말이냐? 아이, 그냥 이번 기회에 땅 사들여서 한 4층짜리 집이나 올릴까? 1층엔 우리 살고 2층엔 가영이 살고 3, 4층은 너희 주면 되잖냐? 여보, 당신 진짜로 가영이 평생 끼고 살 거야? 당신이 저러니까 저게 시집갈 생각을 안 하잖아. 그런가? 아이, 뭐 지가 안 가겠다는데 억지로 보낼 수도 없고. 하루하루가 즐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지기만 했다면 저 진짜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지 않았을까요? 아무 일 안 해도 먹고 살기에 충분한 돈이 주어지면 마냥 놀면서 살 것 같지만 막상 살다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가 보더라고요. 새언니가 그랬어요. 오빠와 신혼을 보내고 우이를 낳고 한 2년 정도 되니 슬슬 그런 생활이 지겨워지는 눈치였습니다. 하긴 저라도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카페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더 응원을 했습니다. 내 생각도 마찬가지야. 언니라고 매번 집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일도 하고 가정도 지키고 그거야말로 일거양득이잖아. 어차피 사장이 하루 종일 가게 지킬 이유도 없고 우이 어린이집 가 있을 동안에 언니랑 오빠가 가게도 보고 그러면 생활에 활력도 생길 것 같고 난 찬성. 그래도 힘들지 않을까? 사람 장사가 그리 쉬운 것도 아니고. 엄마의 걱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오빠가 나아진 건 분명했지만 그래도 사람 대하는 게 쉬울 리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새언니는 그래서 더 카페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걱정은 알지만 그래서 더 하려고요. 이이도 이제 사람들과 더 부대끼면서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오빠의 병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 집에서 가장 말발이 통하는 사람이 언니였어요.
간호사라고는 해도 저희보다야 의학적 지식이 훨씬 많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오빠를 24시간 보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으니 언니가 그렇다면 그런 거였어요. 결국 서울 외곽 지역에 적당한 규모의 카페를 열었답니다. 시내 중심가에 가게를 차리지 못할 건 아니었지만 그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직은 오빠가 힘들어할 수도 있다는 언니 말 때문이었죠. 카페는 뭐 이만저만 했어요. 원래부터 돈벌이가 목적이 아닌 곳이었으니 신경 쓸 일도 아니었어요. 언니의 말대로라면 카페는 돈벌이보다는 오빠의 사회 적응을 위한 베이스 캠프였답니다. 오빠가 손님 응대를 하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이유였으니까요. 언니의 말대로 오빠가 처음에는 좀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을 대하면서도 그리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답니다. 그 모습을 저희 가족들이 다 지켜봤거든요. 그냥 주문을 받고 주문받은 음료를 내어주는 그 단순한 행위가 저희 가족한테는 정말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비로소 오빠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신호였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한 사람, 바로 언니였어요. 언니 말을 들어서 손에 난 게 하나도 없었죠. 저희 집의 가장 큰 불행이 오빠의 유년 시절 벌어진 학교 폭력이었다면 가장 큰 행운은 언니가 저희 집 며느리로 들어온 거였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단 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우리와 같기만 했다면 우리 집은 끝까지 평온했을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한 존재인 거죠. 아무 일 없이 평온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할 일인데 그게 그리 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언니가 카페를 하기 시작하면서 예전과 달리 바빠지는 모양이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도 늘었고 해야 할 일도 많아졌죠. 그 덕에 오빠를 돌보는 시간은 줄었지만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오빠가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할 존재여서는 안 됐습니다. 오빠를 위해서라도 혼자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했죠. 그래서 언니 없이 오빠 혼자서 가게를 하는 날들이 늘어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언니가 그랬거든요. 오빠가 언니 없이도 일을 하고 사람을 대해야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요. 저희도 그 말에 동감했고요. 오빠 스스로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언니가 가게를 비워도 그건 의도적인 언니의 배려라고 생각한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언제부턴가 언니는 그 생활에 염증을 느낀 거였답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면 찾아드는 갱년기라는 것도 그런 거죠. 물론 언니가 갱년기를 운운할 정도로 오래 결혼 생활을 유지한 건 아니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결혼 이후 언니는 24시간 내내 오빠와 붙어 살았으니 다른 부부들보다 더 지칠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했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만나기도 하고 때론 자기 일을 하며 그런 시간을 늦추려 노력한 것일 테고요. 근데 언니는 그럴 수 없었죠. 저희 부모님이 오빠를 잘 돌봐달라면서 모든 경제적 지원을 다 해주셨고 또 언니의 친정에도 적잖이 지원을 해주시기도 하셨으니까요. 어쩌면 언니한테는 그게 큰 부담이 됐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입장 바꿔 제가 만약 언니의 상황이었다면 저 역시도 그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결혼한 여자가 지켜야 할 선은 너무도 명확하죠. 평생 믿고 의지할 남자는 오직 남편뿐이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렇답니다. 근데 언니가 그 선을 넘어가 버렸답니다. 제가 속옷 디자인과 속옷 판매를 함께하는 회사를 운영했어요. 큰 돈벌이가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찾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었답니다. 아무래도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속옷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게 컸죠. 특히 개성을 중시하는 젊은 사람들은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것을 찾는 경향이 높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속옷이 팔린 거죠. 제가 만든 속옷은 세상에 몇 벌밖에 없는 것일 때가 많으니까요.
패션 디자이너들이나 구두 디자이너라면 자기가 만든 제품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희열을 느낀다고 하는데 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타인의 속옷을 직접 확인할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래도 아예 확인할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수영장 라커룸이나 찜질방 같은 곳이 그런 장소입니다. 때론 SNS 같은 곳에서도 제가 만든 속옷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요새 젊은 친구들은 속옷만 입은 자신의 모습을 올리기도 하니까요. 바쁠 때는 불가능하지만 제 일이 사실 그리 바쁜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심심할 때는 제 속옷을 찾아 인터넷을 뒤지기도 하죠. 그러다 우연히 제 속옷을 발견하게 되면 그날은 마치 네잎클로버를 찾은 기분까지 들었고요. 우울한 날이면 그 짓을 종종 했답니다. 그걸 보면 기분이 나아지기 때문이었죠. 그날도 그런 날이었어요. 발주한 제품이 제 생각대로 나오지 않아 의뢰 업체와 한바탕 설전을 벌인 뒤였어요. 제 제품이 아무래도 소량으로 제작되다 보니 제작업체분들이 소홀할 때가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실수를 해도 오리발을 낼 때가 많았죠. 어차피 저처럼 작은 의뢰처는 없어져도 큰 타격을 받지 않으니 그러는 거였죠. 그거라니 저도 억울한 게 있어도 가급적 좋게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아무리 그래도 기분은 좋을 리가 없죠. 제가 대기업 소속이라면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또 제 속옷을 찾아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두어 시간을 헤맨 끝에 찾아낸 제 속옷을 찾은 기쁨에 기분이 좋아졌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속옷을 입은 남자를 보며 너무 혼란스러워진 탓이었어요. 그 속옷이 예산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명색이 속옷 전문 쇼핑몰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변 사람들에게 가끔 특별한 속옷을 선물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라거나 가족이 그 대상이죠. 그중 최고의 고객이 바로 저희 오빠 부부였어요. 두 사람만을 위해 만든 속옷을 다수 선물했답니다. 그걸 입고 사이가 좋아져서 내 조카들을 많이 낳아달라는 의미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제가 만든 속옷을 전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겐 자식 같은 것들이니 그걸 몰라보는 일은 절대로 없고요. 특히나 오빠와 언니에게 선물한 건 더 그렇죠. 정말로 이 세상에서 그 두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 속옷을 그 남자가 입고 있던 거였어요. 바디 프로필을 찍는 과정에서 입었던 것 같았어요. 커플이 찍는 거였는데 아쉽게도 여자의 얼굴이 나오질 않았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의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 사이가 아니라면 그렇게 속옷만 입고 온몸을 밀착시킬 수는 없을 테니까요. 제가 놀랐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남자의 속옷도 그랬고 여자의 속옷 역시 제가 만든 거였으니까요. 그냥 만들어서 팔았던 게 아니라 언니와 오빠를 위해 만든 특별품이었어요. 그 말은 곧 그 주인공들이 언니와 오빠여야 한다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오빠는 아니었어요. 반면 사진 속에 등장하는 여자의 몸매는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었답니다. 제가 언니랑 사우나에 간 적이 없으니 단언할 순 없지만 언니의 체형과 너무 유사하다는 느낌은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놀랐던 거죠. 만약 제 생각대로 사진 속 여자가 언니라면 언니는 오빠가 아닌 누군가와 그토록 진한 포즈를 했다는 뜻일 테고 그건 또 다른 의미였으니까요. 솔직히 제 생각이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언니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로는 그 상황 자체를 제가 인정하기 싫었던 거였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언니가 외도를 했다는 뜻이었지 않습니까? 그 말은 곧 당시 누리던 우리 가족의 행복이 위협당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얼마 만에 찾은 행복인데 제 추측만으로 그걸 위협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애써 외면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아무리 제가 제 속옷을 잘 안다고 해도 세상엔 얼마든지 비슷한 디자인의 속옷이 나오게 마련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어요. 사람 머리가 거기서 거기니 똑같은 속옷이 나올 수도 있다고 되뇌었답니다. 그래서 얼른 인터넷 창을 닫아버렸어요.
생각해보면 참 멍청한 짓이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하죠. 제가 한 게 딱 그 짓이었어요. 그때서라도 조치를 취했다면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런다고 제가 뭘 했겠습니까만 최소한 언니한테 넌지시 경고라도 했어야 하는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언니가 거기서 멈췄을지도 모르는데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한 일이라고는 제가 착각했다며 스스로를 나무라는 게 다였죠. 그 천사 같은 언니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제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려 애썼답니다. 실제로 오빠 부부는 여전히 사이좋은 부부였으니 제 생각이 틀린 게 맞았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는 철저히 가면을 쓰고 오빠를 기만했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오빠는 언니가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옳다고 생각했으니 설령 언니가 눈앞에서 외도를 저질렀어도 언니가 오해라고 하면 그렇다고 믿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여전히 사이좋은 부부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골아가고 있었답니다. 아무래도 언니 때문이었겠죠. 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해도 오빠는 정상인들에 비하면 부족한 것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반면에 언니가 밖에서 만난 다른 남자들은 겉보기에도 근사한 남자였죠. 나중에 알았지만 그때 제가 본 사진 속 남자는 언니가 다니던 헬스클럽의 강사였답니다. 강의를 빌미로 몸을 부대끼면서 두 사람 사이에 불온한 기운이 싹튼 거였어요. 물론 그 남자를 오래 만난 건 아니었습니다. 한 몇 달 만나다 헤어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렸다면 바보 같은 저희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언니가 멈추질 않았어요. 뭐든 처음이 어려운 법이죠. 한 번 하고 나면 두 번은 아무 일도 아닌 게 세상 이치랍니다. 갈수록 언니의 바깥 나들이는 늘었지만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함께 사는 오빠가 말을 해주지 않는 이상 저희가 그걸 파악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도 바보지만 진짜 바보는 저희 오빠였답니다. 오빠가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는 것뿐이지 바보는 아니니까요. 똑똑한 걸로만 따지면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 오빠였어요. 그런 오빠가 언니의 변화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수시로 늦어지는 귀가 시간, 전과는 달라진 분위기만으로도 오빠는 언니의 불온한 낌새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모르는 척 행동했던 거죠. 그만큼 언니를 사랑하고 있었던 탓이었어요. 어린 시절 학교 폭력으로 삶이 망가진 이후 오빠는 자기가 두 번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새언니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아이까지 낳으면서 새롭게 태어난 기분을 느끼게 되니 그걸 포기할 순 없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싶었던 거죠. 아무리 그래도 마냥 그럴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밤이고 새벽이고 울리는 새언니의 핸드폰을 보면서도 오빠가 애써 모른 채 하는 걸 알아차린 새언니가 막무가내로 행동한 탓이었습니다. 새언니는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오빠는 아무 대응도 안 할 거라고요. 바보 같은 오빠를 비웃으며 그랬을 겁니다. 자기가 없으면 당장이라도 정신병원에 들어갈 인간이니 마음껏 조롱해도 괜찮다고요. 실제로 그때까지 오빠가 한 행동을 보면 언니의 생각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 언니로서는 거칠 게 없었던 거죠. 자기는 밖에서 젊고 잘생긴 남자들을 만나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그에 필요한 돈은 시댁에서 다 나오니 세상 재미났을 겁니다. 그렇게 평생 살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언니가 간과한 게 있죠. 오빠에겐 누구보다 오빠를 사랑하는 여동생이 하나 있다는 게 그거였죠. 오빠가 알면서도 언니의 외도를 눈감아주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편안한 건 아니었어요. 당연히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을 테죠. 예전 학교 폭력 당시 입었던 상처보다도 더 아픈 일 아니었을까요? 그때는 친구가 아닌 이들에게서 입은 상처였지만 언니는 단순한 친구도 아닌 자신의 아이를 낳아준 아내였으니까요. 누구보다 믿고 의지한 사람에게서 입은 상처만큼 쓰라린 건 없는 법이죠.
그러니 더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건 당장 얼굴에서부터 드러났어요. 제가 오빠 카페를 종종 찾았거든요. 바쁠 때는 몰라도 한가할 때라면 특히 더 그랬어요. 달라진 오빠를 보는 즐거움이 있었으니 일부러라도 그랬답니다. 요새 바빠? 얼굴이 왜 그래? 내 얼굴이 어때서? 어떻긴 거울 안 봐? 한 3일 잠을 못 잔 사람 얼굴이잖아. 왜? 혹시 또 요새 다시 사람이 무섭고 그래? 덜컥 겁이 났습니다. 오빠가 아픈 건 오빠 본인에게도 슬픈 일이지만 저희에게도 견디기 힘든 일이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답니다. 새언니와의 결혼 이후 좋아진 오빠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진 저희였으니 오빠의 건강은 언제나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오빠가 또 예전처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 제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답니다. 아니야, 그런 거. 그냥 잠을 좀 설쳤어. 진짜로 그런 거지? 언니는 뭐래? 병원에는 가보래? 언니야말로 오빠의 주치의였습니다. 오빠에게 안 좋은 조짐이 보이면 언니가 앞장서서 오빠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고 그랬답니다. 그러니 언니 이야기부터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여느 때라면 금세 말문을 열었을 오빠인데 언니 이야기가 나오자 왠지 주저하더군요. 제가 나쁜 동생이었습니다. 그 전에 생겼던 의심을 핑계로 오빠를 떠본 거였으니까요. 역시나 뭔가 이상했어요. 그러고 보니 요새는 올 때마다 언니가 없네. 언니는 뭐해? 집에 있어? 집에 있어. 요새 오이 때문에 정신이 없어. 그래? 근데 이 시간에 우리 어린이집 갈 시간이잖아. 전에는 안 그랬잖아. 이 시간에 가게 나와서 일하고 있었잖아. 요샌 안 그래? 제가 꼬치꼬치 캐묻자 오빠가 쉬이 대답을 못하더군요. 다른 건 몰라도 오빠가 거짓말엔 쥐약이었습니다. 사람이 타고난 본성은 어쩔 수가 없는 법이죠. 수상하네. 알았어. 내가 언니한테 전화해보면 되지 뭐. 아니야, 하지 마. 그 사람 지금 집에 없어. 일 때문에 나갔어. 일? 언니가 무슨 일을 한다고? 아니다. 오늘 친구 만난다고 그랬어. 맞아, 그랬어. 당황하는 모습만 봐도 오빠가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겠더군요. 할 줄도 모르는 거짓말을 해가며 언니 편을 들었답니다. 그럴수록 제 기분은 더욱 상해만 갔죠. 제가 성격이 그리 좋은 편은 못 된답니다. 단순히 제 의심만으로 그럴 때는 어떻게 참았지만 오빠가 그러는 모습을 보니 괜히 화가 나지 뭡니까? 그래서 오빠를 다그치고야 말았습니다. 뭔데? 왜 거짓말을 해? 내가 오빠 동생이야. 오빠를 몰라? 무슨 일인데? 자꾸 그러면 나 엄마 아빠한테 말하는 수밖에 없어. 두 분한테는 절대 말 안 할 테니까 나한테 말해봐. 그렇게 오빠가 제게 그간의 고민을 털어놓고야 말았습니다. 사실 오빠라고 해서 특별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새언니의 휴대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만큼 언니의 외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였죠.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었던 거죠. 저라고 오빠의 그런 마음을 몰랐겠습니까? 그 심정을 알지만 그래도 오빠처럼 그냥 덮어둘 수만은 없었습니다. 잘못된 일이 있다면 바로잡고 원래대로 돌리는 길을 택해야만 했어요. 저희 가족은 그 일을 20년 가까이 해온 사람들이니까요. 오빠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언니의 행동이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그 속옷 사진을 덧대 생각하니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더라고요. 그래도 오빠한테는 그 사실까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빠는 어쩌고 싶은데? 그냥 아무 일도 아닌 척 묻어두고 싶어? 오빠가 그러고 싶다면 그럴게. 근데 오빠, 그랬다가 더 힘들어지는 건 알지? 더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동생 앞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거 아는데, 가영아, 나 무서워. 저 사람이 나 두고 떠나면 나 못 살 것 같은데, 그래서 모른 체 하고 싶은데,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겠지.
거의 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빠 마음이 그만큼 절박했답니다. 저도 쉽게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최악의 경우 그 사실이 드러나면 파국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파국을 피하면 다시 예전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였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란 결론밖에 안 나더군요. 그래서 오빠랑 상의 끝에 일단은 진상을 파악하는 걸로 이야기를 매듭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니랑 이야기를 해보건 뭘 하든지 할 요량이었어요. 언니는 정말 기고만장해 있더군요. 오빠가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서인지 집에서도 외간 남자들과 끈적끈적한 대화를 수시로 나누었으니까요. 제가 오빠 집 안방과 거실에 만년필형 녹음기를 가져다 두었습니다. 언니가 오빠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 짓을 숨기려 하지 않을 거란 판단해서였어요. 예상대로더군요. 언니는 집에서도 몇 명의 남자와 말도 안 되는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자기야, 우리 언제 만나? 내가 그리로 갈까? 그 병신? 걔는 아무것도 못해. 못 믿겠다고? 그럼 자기가 우리 집으로 와. 안방 침대에서 자기랑 사랑하는 걸 봐도 못 본 척할걸? 안 믿긴다고? 정말이야. 내가 그 인간한테는 신이거든. 시댁 것들도 똑같아. 내 말 한마디면 그 인간 정신병원에 넣고도 남을 텐데 뭐. 그리고는 나 불쌍하다고 돈까지 챙겨줄 사람이야. 그래, 그렇다니까. 진짜 가관이더군요. 남자가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자식을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새언니는 그걸 즐기고 있더라고요. 돈은 얼마든지 나올 구석이 있으니 결혼 생활만 유지하면 된다는 식이었어요. 그걸 보고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제가 언니를 따로 만났답니다. 그런데 언니 태도가 너무 뜻밖이었어요. 아가씨, 너무 선 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남자 좀 만났어요. 근데 아가씨가 그걸 왜 따져요? 아가씨는 그냥 제 신우일 뿐이에요. 남편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왜 아가씨가 주제 넘게 끼어요? 아니 할 말로 그거 까발려서 우리가 헤어지면 누가 손해게요? 나니까 오빠랑 사는 거예요. 아가씨 오지랖 때문에 우리가 헤어지면 누가 불쌍해지는지 몰라요? 그냥 모른 척 해요. 그게 결국 아가씨 오빠를 위하는 거라는 걸 왜 몰라요? 더 할 말 없으면 우리 그만해요. 아가씨가 오빠 인생 살아줄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오지랖인지 모르겠네. 너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어요. 불륜을 저지르고도 당당하다 못해 저를 꾸짖기까지 하는 그 모습에 순간 할 말을 잃을 정도였죠. 설령 새언니 말대로 헤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그래서 오빠가 힘들어진다고 해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눈 감아줄 수는 없겠다 싶었어요. 언니, 하나만 물어볼게요. 혹시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어요? 우리 집에 돈이 많으니 그거 보고 오빠한테 접근한 거냐고요?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네. 전혀 아니라고는 못해요. 어머님이 오빠 데리고 병원 올 때 끌고 왔던 차만 봐도 혹하잖아요. 그리고 오빠 순진한 구석이 나름 마음에 들기도 했고 그게 뭐든 나 때문에 오빠가 좋아진 건 맞잖아요. 그러니 그냥 덮어둬요. 그게 두루두루 행복한 일이니까. 도대체 새언니는 우리 식구들을 얼마나 얕보고 있었던 거였을까요? 얼마나 얕보았으면 자신의 불륜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시누이한테 저런 식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걸까요? 더 이상 말을 섞을 필요가 없었어요. 새언니는 자신의 행동이 크게 나쁘다고 생각조차 않았으니까요. 그런 사람한테 백날 말한들 제 입만 아플 일이었죠.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힘들겠지만 선택을 해야 했어요. 언니 말대로 오빠가 사람 구실을 하고 산다는 이유로 새언니의 만행을 묵인하는 방법과 설령 다시 힘들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했어요. 제가 저희 가족이 아무리 바보라지만 그래도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오빠가 당분간 힘들어하겠지만 그것조차도 참고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아빠가 새언니를 불러들인 거였어요. 요새 수고가 많지? 이 도훈이는 얼마 전에 보니 얼굴이 좀 상했더라.
네, 그이가 가게 일에 재미를 붙였나 봐요. 제가 쉬엄쉬엄 하라는데도 말을 도통 안 듣네요. 그래도 그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너무 걱정은 마세요. 제가 옆에서 잘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버님은 그냥 안심하셔도 돼요. 안심이라. 그래. 언제나 고맙게 생각한다. 알지? 제가 뭘 한 게 있다고요. 다 도훈 씨가 노력해서 그런 건데요. 그래. 그렇단 말이지. 너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네, 그렇구나. 그럼 네가 없어도 되겠구나. 내 말이 맞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가영이한테 그랬다면서 신우이 주제에 주제 넘게 끼지 말라고. 왜? 설마 나한테도 그렇게 말할 작정이냐? 시아버지 주제에 주제 넘게 끼지 말라고.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봐라. 아버님, 그게 아니고, 그거 아가씨가 착각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래요? 아가씨가 오버해서 생각한 거예요. 믿어주세요. 새언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였을까요? 오빠가 자기 말이라면 무슨 말을 해도 믿으니 저도 그럴 거라 생각한 거였을까요? 제가 아빠나 엄마한테 절대로 말하지 못할 거란 착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였는지 아직도 궁금합니다만 이제 그걸 확인할 수는 없죠. 제 이야기를 들은 아빠가 흥신소에 의뢰를 하셨어요. 너무도 쉽게 새언니가 저지른 불륜의 증거들이 모였답니다. 그걸 보고 대노하신 아빠가 결국 새언니를 불러서 최후 통첩을 하셨답니다. 네 말대로 네 덕분에 우리 도훈이가 좋아진 것 사실이니 그간 네가 쓴 돈은 돌려받지 않으마. 사돈 어른께 도움드린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이젠 그 어떤 돈도 기대하지 말아라. 아버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아시잖아요. 카페에서 버는 돈 얼마 안 되는 거. 우이도 조만간 학교 다니면 들어갈 돈도 많아질 텐데요. 그걸 네가 왜 걱정을 해? 그리고 저희라니. 도훈이랑 우이는 내가 알아서 보살필 거다. 너 설마 이런 사진을 보고도 도훈이랑 같이 살 생각이었냐? 도훈이는 몰라도 내가 용납이 안 돼. 당장 이혼해라. 그냥 도장만 찍으면 여기서 다 접어주며. 안 그러면 소송해서 너한테 위자료 뜯어낼 수 있는 데까지 뜯어줄 테니 결정은 네가 하렴.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새언니가 잘못한 증거가 차고 넘쳤으니 소송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사실 전 그러길 바랐는데 아빠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어쨌거나 한때는 자신의 며느리였던 여자가 벌인 그 나쁘끄러운 일이 세상에 까발려지는 걸 원치 않으셨답니다. 무엇보다 오빠를 위한 선택이었어요. 그렇게 오빠와 새언니는 남이 되었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오빠는 잘 이겨냈어요. 오빠에겐 우이라는 지켜야 할 버팀목이 있었으니까요. 물론 저나 저희 가족들이 돕겠지만 가장 큰 책임을 진 사람은 오빠였으니 오빠가 더 당당해져야 했답니다. 새언니는 이혼 이후 다시 병원을 전전한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요. 근데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아빠가 주던 돈의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사는 게 쉬울 리가 없죠. 돈 쓰는 맛을 알아버린 뒤였으니 더 그랬을 겁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자기가 자초한 일인데요. 그냥 평범한 여자로 살았다면 평생 보장되었을 안락한 삶을 발로 걷어찬 대가는 치러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이 세상이 조금은 공평하다고 느낄 테니까요.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 올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